네,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역할을 든다면은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경영학의 기업의 핵심의 주제가 사람이 우선이 되고 people first, 그 다음에 planet, 자연을 보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윤을 내라. 그래서 이윤 극대화의 개념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이 이윤 극대화의 개념은 안 써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표를 이윤 극대화, 수익 극대화로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방향으로 시대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윤을 창출하라. 그 행위가 그래야 영속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방향으로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책무성이에요.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이 책무성은 앞에 사람이 일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서 내가 일을 하고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데 앞에 사람이 일하는 데서 해오는 과정에 보니까 좀 불안하다. 그런다면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더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다면 과감하게 이 사람을 훈련센터에 보내줘야 됩니다. 뒤에 사람이 하는데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뛰어들어서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뛰어들어서 도와줘야 된다 이거죠. 내 영역이니까 내 부서니까 내가 맡은 일은 요거니까 요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리스폰시빌리티가 아니다 이거죠. 아주 포괄적으로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회사의 레퓨테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내가 관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는 것이 바로 이 어카운터빌리티의 책무성이. 행정학회에서는 이것을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책무성으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 리더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내부 감사를 하시면서 징계도 하고 뭐 할 텐데 맨 아래 행위자 보다가 그 행위자를 훈련시킬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훈련을 제대로 못 챙긴 그 책임을 부과시켜서 윗사람을 더 높은 벌을 줘야 돼요. 아래를 가볍게 줘야 돼요. 이렇게. 윗사람이 책임이 있다 이거죠. 아랫사람은 훈련 못 시키고 감시, 감독, 지도를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윗사람이 지게 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어카운터빌리티의 중요한 어젠다예요. 모든 책임은 사장이 지는 거예요. 또 본부장이 지는 거예요. 감사실장이 지는 거예요. 또 팀장이 지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부서의 책임자가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문제 해결 못한 거에 대한 어카운터빌리티를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중요한 어젠다가 되고 따라서 미래는 어카운터빌리티 중심으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식 경영이 굉장히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원맨에다가 빨리빨리에다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잠재적인 그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미국의 주식회사가 1년마다 CEO가 바뀌게 돼 있어요. 재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사실 그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분식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적 분식이 많이 일어나고 속임수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걸 미국도 스스로 깨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Culture of Accountability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지난 이제 그 봄철에 이 인도에서 이제 그 CA 리더십 포럼을 할 때 인도에 나왔던 얘기 중에 Auditing by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조직은 오디팅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조직일수록 오디팅을 강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만큼 오디팅은 범위를 줄여나갈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조직은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요. 그래서 미래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뭐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잘 발달되기 때문에 오디팅은 사후적으로 따라가서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커뮤니케이팅 할 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커뮤니케이션 할, 소위 정보 공유를 할 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한국에 얼마 전에 지난 여름철에 창조 경제라는 말을 이 지상에 처음 퍼뜨린 이제 학자가 여기 와서 한국에서 특별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미래 창조 과학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가서 들었는데, 존 호킨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표현에 의한다면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상상으로 태어난다. 상상력을 지니고 태어난다 이거죠. 사실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만은 주변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자기 상상의 대상이다 이거죠. 상상의 대상이다. 그렇죠? 상상 속에서 자기가 흡수하는 거예요.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상되고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적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적이다. 누구나가 창조적이다 이거죠. 누가 더 창조적이고 덜 창조적이냐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부 다가 창조적이다. 그런데 이 창조성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뺏기는 거예요. 그죠? 잘 되는 거 보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애가 따라 배우는 거다 이거죠. 배우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믹스하고 또 새롭게 새로운 것을 흡수하고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창조의 요건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죠. 제약을 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프리덤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창조는 자유 속에서 나온다. 규율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자유로움 속에서 나온다. 이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은 자유롭게 해주는 대신에 거기서 나온 아웃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모니터 되고 이밸류에이션 돼야 돼요. 누군가가 창조를 해냈는데 창조된 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 우러나왔는데 우러나온 것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 평가가 바로 시장이라는 컨셉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시장이가 평가받잖아요. 사람이 물건을 내놓을 수도 있고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고 다양한 거리를 내놓을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에서 고객의 반응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멘토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intangible asset이 바로 가치다. intangible asset. 창조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창조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창조의 아이디어. 그래서 여기에 창조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자유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좋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다가 일부 얘기한 바에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U자형으로 이렇게 앉았잖아요. U자형에 이게 창조 모형의 하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 모형의 하나예요. 심리적으로 U자형에 앉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거꾸로 자기한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 자체가 서로가 주고받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결론 삼아 이제 감사와 관련되는 부분의 키워드를 뽑아본다면은 폴리시 오디시란 말을 썼어요. 오디스는 폴리시 오디를 해야 돼요. 폴리시. 정책을 감사를 해야 돼요. 정책 감사. 이제 정책을 어떻게 감사하느냐. 모니터하고 이밸류에이션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가서 물었어요. 내가 이제 내부 감사와 관련되는 일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네가 얘기하는 폴리시 오디스라는 것은 이제 CEO가 있고 또 밑에 이제 CFO가 있고 또 다른 이제 오디터, 인터널 오디터가 있고 이럴 때 이제 저기 갖는 의미가 어떠냐니까 같이 하라는 거야. 같이. CEO, CFO, 인터널 오디터. 같이 이 폴리시 오디스를 하라는 거야. 같이. 그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법이 좋으냐? 물었더니 CEO, CFO, 오딧 같이 공동으로 폴리시 오딧 하라 이거죠. 그분의 생각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폴리시 오딧이라는 말에다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별표를 하고 기억을 좀 되살려 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롭게 시작하는 전략이에요. 그죠? 새롭게 뭘 시작하려고 그럴 때 폴리시 오디트 해야 되죠. 챙겨야 되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내부 감사가 관여하지 않다면 미래는 안 되는 시대야. 미래는 새로운 일을 우리 회사에 살려고 그런다면 거기에 깊이 관여해 줘야 된다. 깊이 관여. 관여하는 것만큼 내부 감사의 의미가 강하다. 좋다. 제대로 길을 잡고 있다 이거죠. 그런 의미로 이 폴리시 오디트 방향이 감사가 가야 되는 방향이다. 바로 이것이 내부 통제의 방향이다. CEO와 CFO가 더불어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래 미국 중심의 이제 IIA가 사실은 한계의 벽에 부딪혔어요, 사실은. 벽에 부딪히니까 유럽에서 거꾸로 IIA 글로벌을 바꾸라. UN 같이 IIA 글로벌로 지금 이제 프레임을 바꿨어요, 그죠? 바꾸는데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철저하게 컨트롤 중심인데 매니지먼트가 최전방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라. 매니지먼트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인터널 컨트롤 매주를 하라. 밸류에이션 해줘야 된다는 거죠. 평가해줘야 된다는 거죠. 평가가 없는 컨트롤은 의미가 없었는지도 모른다고 그죠?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그 다음에 2단계로 전문 분야별로 재무 통제 또는 안전 통제, 리스크 관리, 또 품질 그죠? 품질 관리, 검사, 컴플라이언스 등등으로 통제의 범위를 세분화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도 전방에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이다 이거죠. 그죠? 최전방을 위한 보조 수단이다 이거죠.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인터널 오디시 뛰어들어서 그 문제의 진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 나간다. 인터널 오디시의 방향이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의 패러다임을 일선에 있는 최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더 강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내부 통제에 관련되는 얘기를 이미 사무실에서도 많이 하셨고 또 사실은 상당히 많이 훈련이 되고 전문 영역인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내부 통제가 뭔지 그런 것이 처음 듣는 분은 이 자리에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중점 강조하고 지나갈게요. 우리나라에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내부 통제의 프레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들어와 있는데 가장 의미 있게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은 안전행정부에 지자체 중심으로 내부 통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확장일로에 있어요. 며칠 전에도 이제 워크숍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쓰는 거 아니? 물론 저희하고 이제 공동으로 창업할 때 4년 전에 이제 우리가 학회 공동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자율 내부 통제라는 이 셀프 컨트롤 얘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결과가 있기도 했겠지만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적 내부 통제다. 그런 말을 자기가 이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부 통제 그 자체가 벌써 자율 통제다. 그리고 이 엑스터널 컨트롤이냐 인터널 컨트롤이냐의 구분 자체가 셀프 컨트롤이냐 아니면 아웃사이드 컨트롤이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자율 통제의 핵심은 셀프 컨트롤을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인데 저것을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절제라고 번역을 해요. 절제.
심리학에서는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자율 조절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자율 조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셀프 컨트롤, 셀프 어세스먼트, 셀프 레귤레이션. 셀프 레귤레이션이 심리학에서 쓰는 공통적이에요. 근데 심리학도 셀프 레귤레이션이지만은 셀프 컨트롤하고 같이 써요. 같이 쓰는데 그 핵심은 뭔가 하니 가장 자기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아침에 잠자리에서 갓 깨어나서 의식이 이제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이 몸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 그 상황이 자율 조절의 극치라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그 상황에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그날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냐 안 하냐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일어난 5분 그 전후의 사이에 오늘의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림과 같이 쫙 그려져 나오는 사람이 그날의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일어나면은 행복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다 이거죠. 행복은 뭐냐? 일하는 프로세스예요. 자동 반사적으로 움직이지만은 새로운 일을 접하면서 새롭게 접근해 나가야 행복감이 느껴요. 제가 생각에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하실 사항은 어저께 사무실에 간 거하고 오늘 여기 나오신 거하고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에 새로운 행복을 여러분한테 이미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각자의 마음이다 이거지. 그것이 심리학에서 셀프 레귤레이션이에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이 셀프 어세스먼트는 성찰이, 자기 성찰이. 자기의 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사실 불당에서 108배 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땀 흘리고 앉아서 묵상하는 그 상태가 바로 셀프 어세스먼트의 극치라고 그랬어요. 심리학 교수들이 그랬어요. 뭔가 자기 마음을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리에 떠오르는 거, 그 생각. 그래서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는 사무실 안에다가 회사에다가 스포츠장도 실시하고 헬스클럽도 만들고 땀 흘리고 난 다음에 샤워하면서 떠오르는 그 생각, 그걸 잡아라. 그죠? 땀 흘리고 난 다음에 샤워할 때 일어나는 그 생각을 잡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셀프 어세스먼트고 셀프 히프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일상 중에 있는 거예요. 일상 중에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 그죠? 셀프 컨트롤은 누구나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좀 더 리얼하게 우리가 해야 될 상황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마인드 컨트롤 또는 하트 컨트롤, 바디 컨트롤, 또 스피리추얼 컨트롤 뭐 다양한 말로 쓰여지고 있어요. 사실은 한편 생각하면 그 유사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특히나 컨트롤 시어리라는 책의 표현에 의한다면은 소울 컨트롤을 잘 하는 사람은 바디 컨트롤에 문제가 없다. 바디 컨트롤 잘하는 사람은 자기 조직의 기여도가 높다. 조직의 기여도가 높다. 조직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바로 오가니제이션이 발전하고 사회가 제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스태블리시 됐다고 생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있다면 그 속에는 바로 셀프 어세스먼트에 의해서 셀프 이스태블리시 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리드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사회를 움직여 나가고 있다. 그래서 컨트롤과 관련되는 표현은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은 특히나 세종시대 때 아까 오가 통제법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복지를 실현했던 계기가 있었던 이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세종이 가지고 있었던 집현전의 자체는 모든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그 수집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토론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연이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연구했으면 어딘가 써야 되는 것이 집현전의 임무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수집했던 그러는 시절에 그래도 뭔가 자꾸 터지고 사고도 많고
흐름도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기록의 좌우가 항상 대조가 되는지 아닌지 아예 체제를, 기록의 문화를 정착을 시킨 거예요. 그죠? 기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감합이라는 방법으로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조선시대의 내부 통제를 들어가면은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중기법은 공정문서가 제대로 위조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쪽에 문서가 나오면은 다른 쪽에 다른 문서로 연결시켜서 그걸 이렇게 대조하면은 원본인가 아닌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심하면은 마패의 경우에 마패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해유는 인계인수서입니다. 고을원이 임무를 끝내고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인계받은 사람이, 인계한 사람은 인계서를 썼는데 인수받은 사람이 인계받은 후에 자기 평가를 쓰게 돼 있어요. 그 보고서와 인수 보고서와 인계 보고서가 같이 대사원으로 올라가요. 그 고을원의 원수가 이제 원님이 이제 봉직하던 그 시절에 있었던 이 각종 이제 그 민원 사항, 또 이제 그 암행어사가 이제 감찰한 사항, 이런 것들이 다 취합이 돼서 대사원에서 판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자리를 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리뷰를 했는 절차가 세종시대 때 엄격했어요. 오늘날의 인사 무슨 이 청문회 같은 그 유사한 걸 이미 했던 거예요. 그 시절에.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굳혀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종시대 때 했던 이 세 가지의 방법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면서 못 지키고 있어요. 사실. 제대로 못 지키고 있어요.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한 자리 끝나면서 다른 자리 갈 때 리뷰를 한번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반작이라는 말이 써져 있는데 이것은 이두의 문자인데 번지르하다는 발음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 번지르하다는 표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내부 통제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번지르하다 뭐 이런 표현은 굉장히 퇴색되는, 나쁜 것을 좋게 보이게 하는 그런 표현으로 가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통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올 때 키워드로 이미 아시겠지만은 반복해 드린다면은 함께 끄는 수레가 통제다 이거죠. 그래서 통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더불어 하는 거예요. 더불어. 그래서 끊임없이 옆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하는 것에 이렇게 의심이 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가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어가면서 하는 것. 그게 권장이 되는 것이 독일 문화예요. Four Eyes Principle. Four Eyes니까 눈이 몇이에요? Four Eyes니까 눈이 몇이에요?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지역에서 나오는 또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문서들은 여러분이 상담을 해봐도 두 사람이 사인해요. 한 사람이 정결하는 게 없어요. 항상 공문서가 나갈 때도 두 사람이 공동 사인일 때 나가요. 책임자가 사인하고 그 밑에 보조자가 사인한 같은 형태를 취하는데 여러분이 LC 같은 거 개설할 때도 사실은 유럽 지역은 두 사람 이상 사인을 원해요. 그죠? 그 이유는 왜 그런 거 아니? 보다 더 사실에 입각해지려고 그래요. 사실에 입각해지려고. 그래서 여기에 Management by Fact. 사실은 진리고, 그죠? 그 자체가 신뢰를 받는 대상이고, 그 자체가 믿음이다 이거죠.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그걸 끝난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Four Eyes Principle의 핵심은 사실을 보다 더 신뢰를 높여주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쓰는 말로 신뢰는 좋다. 신뢰보다가 더 좋은 거는
통제다. 통제가 따라가지 않는 신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신뢰와 통제는 양축처럼 되지만은 통제가 서포트되지 않는 트러스트는 의미가 없다. 통제에 의해서 서포트가 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 내부통제위원회가 있듯이 그 미국의 경우에 이제 통제위원회에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통제의 범위 속에서 과거 지향적인 것은 오디팅으로 표현하고, 현재 일어나는 것은 모니터링, 미래에 일어날 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해요. 현재 일어나는 것에서 부가가치를 옆에서 창출하기 힘들어요. 미래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통제의 효과가 난다. 아까 폴리시, 오디시, 미래지향적인 통제듯이, 그죠? 그런 방향으로 이 방향이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것이 창조적이고 창조적인 데서 부가가치가 실현된다.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하시면 좋겠고, 여기에 이미 잘 아시는 거지만은 5개 전문 기구가 모여서 코소를 만들었는데 92년에 그 사람들이 코소1을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후에, 그죠? 이 코소2가 엔론 월드컵을 겪으면서 나타났어요. 엔론 월드컵 같은 사태가 왜 생겼느냐? 그런다면은 오브젝티브 세팅, 회사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브젝티브가 분명하지 않았다. 뭐가 중요한지를 몰랐다. 이런 뜻도 되죠. 그죠? 그리고 따라서 세부적으로 어떤 데미지가 우리한테 크게 올지, 이벤트, 새로운 사건에 대한 식별 능력이 우리는 없었다. 사건 식별 능력이죠. 그죠? 그리고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여기에 이제 있는 표현인데, 새로 리스크 리스폰스가 들어갔는데,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고 난 다음에 리스크 리스폰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이 없었다. 그 세 가지가 결점이었기 때문에 아까 이재근 부대표가 했는 데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IT 부문에서도 오브젝티브 세팅과 이벤트 아이덴티피케이션, 리스크 리스폰스가 더 중요한 IT 모니터링의 대상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코소1과 코소2가 다른 게 뭐냐? 실제로 코소5가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코소1을 코소2로, 코소1의 이 5 요소를 코소2의 8가지 요소로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그죠? 이 업그레이드 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사무실에서 써야 될 도구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난 5월에 이 외부 감사자들이 외부 감사를 하고 가는데 내부 감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외부 감사 법인이 내부 감사팀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외부 감사팀하고 내부 감사팀이 같이 일하는 거죠. 따라서 외부 감사팀과 내부 감사팀이 공동으로 일을 해서 라인에 있는 것 중에 최소한 분기에 하나씩은 내부 통제의 미흡한 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고칠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고쳐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를 좀 더 개선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부 external financial reporting을 위해서 내부 감사를, 내부 통제를 감사팀에서 강화하라. 감사팀에서 강화하라. CEO가 강화하라 이거죠. CEO가 강화하라. 그래서 내부 감사의 그 요소가 외부 감사자들과 더불어서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이 5가지 요소가 제대로 작동되어서 우리 조직에 개선되는 사항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뭐 지나갔는데 뭐 적정하다. 작년에도 적정했고 금년도 적정하다. 그렇게 머물지 말아라 이거죠. 그죠? 뭔가 이상한 거를 찾아내면 그 찾아낸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제도 개선을 하라.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새로 나온 이제 외부 감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감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통제가 내부 감사의
중요한 영역의 하나로 지금 떠올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을 연상을 하신다면은 코소 내용에 이제 실무적으로 이미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이 환경의 6가지 요소인데 가끔 이제 반복돼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도대체 내부 통제가 뭐냐 이렇게 한마디 얘기한다면은 이 6가지가 기본이다 이거죠. 6가지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과 2번은 철학이고 윤리고 가치관입니다. 그죠? 철학이고 윤리고 가치관이에요. 이것은 기업 문화입니다. 그죠? 1번과 2번은 기업 문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기업의 경영 이념이에요. 그죠? 경영 이념이에요. 1번과 2번이. 각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경영 이념 미션 뭐 나오는 것이 전부 1번, 2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스트럭처예요. 그죠? 스트럭처. 소위 깔아놓은 마당에 이제 부서 뭐 구분하고 이러는 거죠. 그죠? 스트럭처예요. 3번, 4번은. 그 다음에 4번, 5번은, 5번, 6번은 바로 휴먼 리소스예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도록 멍석을 깔아놓고 스트럭처링을 하고 그 위에 어떤 이념은 방향이잖아요. 그죠? 경영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방향을 제시하고 아래에서 어떻게 움직이도록 사람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죠? 이 풀어놓는데 자유롭게 풀어놔야 돼요. 자유롭게. 지나치게 구속하지 말라는 거죠. 자유롭게 풀어놔라 이거죠. 방침과 절차를 통해서 자유롭게 풀어놔주라는 거죠. 프리덤을 주라는 거죠. 그죠? 프리덤을 줘서 그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만들어라. 이 경쟁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유펜이나 이런 데서 이제 거꾸로 이 미국의 이제 샌프란시스코에다가 분교를 내고 샌프란시스코 부분으로 막 그냥 이 경영대학원들이 자꾸 막 옮겨오는데 그 주된 이유가 트렌드로 보면은 교실 안에서 가르치는 거 갖고 써먹지 않는 거라면 계속 가르치지 말라 이거죠. 써먹을 수 있는 걸 가르치라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유명한 이제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의 경영자들이 아예 와서 강의에 참여하게 만든다. 또 많은 사람들이 리타이어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와 유사한 상황을 가지만은 사회봉사 차원에서 라인에 필요한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 그게 강좌로 참여해주라 이거죠. 무료로 참여해주라 이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리타이어 했는 이제 연방은행 이사장 같은 사람도 NIU에 초청 강사로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거죠. 무보수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사회봉사 차원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직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기의 실무자로서의 고심했던 것들을 낱낱이 토론하면서 공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6가지는 별표를 하시고 조금 졸음이 오시더라도 이 6가지는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라 이거죠. 이미 알고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조금 용어가 몸에 안 익으신 분들은 몇 번 하면 이게 자기게 될 것인가 사실은 10번 이상은 해야 자기게 돼요. 그죠? 10번 이상은 반복해야 자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이 6가지를 중요한 이 어젠다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6가지 방법이 그 바로 뒷장에 상당히 유사하면서 또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범주를 정해주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범주를 정해주고 그 내용을 아까 시간에도 우리 이재건 부대표가 얘기하시던데 직무 분리. 사실은 업무를 분화시키는 때 분화시키는 정도가 미국 사람의 경우는 굉장히 타치하지 말아라. 왜 너 그런 거 묻느냐. 내일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배타적인 경향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여튼 업무의 분화는 해줘야 된다. 미국 같은 문화에서는 분리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유럽은 분리보다는 공동연대 책임으로 가져가요. 2사람 이상이 사인하면은 룰과 마찬가지로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차를 문서화한다. 그 다음에 시설물을 통제한다. 이것은 뭐 검거라든지
또는 뭐 은행과의 거래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등등 이 시설무 통제 방법론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에 대해서 내부 감사자가 독립된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잘 정돈이 돼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내부 감사팀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조직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조직의 의사결정할 때 영향은 어디서부터 나온가? 이 아이디어는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아래 사람으로부터 나왔는가? 엉뚱한데 예측지 못하는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만들어낸 조직 속에서 떠오르는 루머인가? 이 일을 하면은 조직에 이로운가? 장단기적으로. 이런 것을 판별하는 능력까지도 독립적인 검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내부 감사자들은 끊임없이 조직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모니터링을 해주고 그것을 평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Independent Internal Verification이 굉장히 중요한 내부 감사자의 임무다 이거죠.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인적 자원에 대한 통제는 광범위하게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인사관리에 관한 감사가 인사부문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어때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인사부문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시각을 인사부문의 감사로 대폭 전환하세요. 그것이 바로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클린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6가지 요소가 아울러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표를 좀 해놓고 이 앞에 나와 있는 환경의 6가지 요소 또 활동의 원칙의 6가지 원칙 이 2가지 패러다임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어떤 내부 통제와 이슈가 부딪혔을 때 이것을 덜 먹이면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뉴욕 스테이트에 이 내부통제위원회가 연방정부든 뭐 또 각 그 기관들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뉴욕주의 법을 보시면은 accountability란 말이 들어가 있고 audit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또 internal control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엮어서 하나의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내부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겠습니까? 다입니다, 다. accountability, audit, internal control. 이것이 internal verification을 해야 될 인디펜던트한 내부 감사자들의 임무입니다. 끝이 없어요, 영역이. 아, 이만큼 했으니까 일 다 했다가 아니고 내부 감사자들이야말로 accountability를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회사의 레피테이션에 손상이 가는 것은 어디에 쓰든지 차단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기에 뉴욕 스테이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굴해서 발표를 합니다. 먼스리 발표합니다. 매월 그죠? 매월 4번째 목요일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표를 하고 토론합니다.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 감사의 트렌드를 내부 통제로 바꾼다면은 바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내서 잘된 것을 조직 속에서 발표하게 하는 겁니다. 월별로 발표하는 겁니다. 그죠? 공유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미국의 뉴욕주에서 모범 사례를 찾아내는 방법론이죠. 그래서 인터널 컨트롤이 안 돼서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많다. 여기도 많아요. 보니까 37%. 내부 통제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다. 그 다음에 윗사람이 인터널 컨트롤에 해서 월권 행위를 한다. 월권 행위라는 것이 19.2%입니다. 자, 윗사람이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 19.2%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영자가 리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경영자가 뭐라고 검토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17%.
최고 책임자가 의사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8.4%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얘기입니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얘기. 이것이 바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죠? 이제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위에다가 전달해서 윗사람이 그것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내부 감사자들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조직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중진국이냐, 뭐 GNP상으로 뭐 23,000불이니까 이제 중진국 대열에 됐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 의식 수준은 우리는 후진국입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그죠? 그리스가 가장 아주 나쁜 행태를 했는 대표적인 나라고. 그 다음에 이태리입니다. 국제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포르투갈입니다. 네 번째가 코리아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엘리트 집단이 중요 정책을 위반하는 의회나 이 정부기관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느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감방에 드나드는 사람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게 외신에 그대로 갑니다. 그냥 그대로. 그대로 가니까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떤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세스먼트가 없는 거예요. 어세스먼트가 사실. 어세스먼트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다면은 이 영국의 왕실이나 유럽의 왕실에서 그 이제 태자비를 고를 때 이 고르는 그 업종에 직종에서 제외되는 직종이 있어요. 경찰관, 검찰, 판사 이런 직종은 그 후에는 대상이 아니에요. 국모의 감이 아니다 이거죠. 어떤 걸 보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거를 상시 듣게 되고, 그죠? 그걸 판별하는데 인간의 아주 어두운 면을 그리면 다 보는 거죠. 그런 인성을 가진 그 후에는 DNA는 국모의 감이 아니다.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대를 넘어가려고 선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변호사의 길이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아주 나쁜 표현을 하는 바에 의한다면은 변호사는 선한 사람을 거짓말하도록 코치하는 프로페셔널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이다. 사건에 이기기 위해서, 그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 통제 관점에서 본다면은 법 이론대로 통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휴머니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곁들여서 이 마무리 삼아 얘기 드린다면 내부 통제의 6가지 요소 이외에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6가지 요소를 다 합쳐보면 뭐예요? 누가 합니까? 전부 사람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부 통제의 방법도 전부 뭐가 합니까? 전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이행하고 사람이 실행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간이 인간다워야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될 수 있다. 법 규정이 그러니까 조직의 뭐 내규가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딱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일본계 회사 또는 미국계 회사 등등 많이 있는데 특히 일본계 회사 예를 제가 하나 든다면은 현재 외국계 유명한 회사가 전자회사 같은 회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판촉도 하고 뭐 하는데 어느 사람이 이제 거래처에 누가 상을 당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야 되는데 경조금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화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에서는 그냥 뭐랄까요 정말 다른 일 젖히고 거기 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일과 중에는 안 가요. 일과 중에는 퇴근 후에 가지만은 가는데 담당자가 가는데 이웃 일본에서는 담당자가 자기 비용을 가게 돼 있어요. 그 거래 상대했던 그 담당자한테
자기 비용으로 자기가 부조를 하게 돼 있지 회사에서 돈이 나가질 않아요. 근데 한국이라는 문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낸다면 적게 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내놓으면 상대한테 뭐 여러 가지 결례가 되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이제 내규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침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실정이 이렇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레벨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얼마의 선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인 이제 한국 대표로 하고 와서 얘기를 하려니까 한국 대표가 너희가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한번 이 본사에다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일본 사람이 이제 본사에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사에다 얘기를 하니까 본사에서 얘기하는 한국의 프랙티스에 맞게 하라. 한국의 프랙티스를 이제 이렇게 뭐 서베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회사 이름으로 가야 되는데 회사 이름과 아무개 담당자 이름 둘을 써서 보내야 된다. 그러면 가는 시간은 뭐 어느 시간대 가야 된다. 이런 게 윤리 규범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기에 본부에 전부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코리안 프랙티스를 만드는 거야. 이게 안 만들어지고 우리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리안 프랙티스를 만들어서 해야 될 정도로 우리는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거지. 이렇게 물어올 정도로 아직도 한국이 그러냐. 이제 일본의 본사에서 얘기가 윤리 지침을 갖고 있는 얘기가 파나소닉이라는 회사예요. 파나소닉 일본 본사에서 한국이 아직도 그러냐. 이런 식으로 퀘스천을 가져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프랙티스가 우리가 굉장히 뒤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시간 중에 이제 안 갈 뿐만 아니라 가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가야 되고 자기의 그 것으로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의 프랙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리포팅을 하고 양해를 받아서 최소한으로 가장 미니멈으로 할 수 있는 최저의 금액으로 뭐 저녁 늦은 시간에 가는 걸로 프랙티스를 만든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사인을 누가 하느냐? 공동 사인하는 거예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프랙티스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내규가 되는 거예요. 프랙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다가 이슈가 되고 규정이 어긋난다 그러면 아예 프랙티스로 사인을 공동으로 좀 하시라 이거죠. 제가 생각에 3사람 이상 사인한 문서에 대해서는 아규먼트를 하지 말아라. 3사람이 사인했으면은 더군다나 5사람이 사인했으면은 그거는 규정이다. 내규에 앞선다. 그것이 바로 파나소닉 같은 회사에서의 하나의 프랙티스다. 5사람이 공감해서 사인했으면 모든 규정을 초월해서 해도 된다. 그런 어젠다로 본다는 거니까 통제의 범위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때 애매모호한 거는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프랙티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다. 따라서 거기에 저촉되는 미흡한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바꿔야죠. 올려줘야 되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통제위원회는 활발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고